네, 4월 22일 하나금융투자 모닝미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글로벌 전주 증시 동향 관련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분석실 김대욱입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유효성 연구가 발표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미국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으로 30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금요일 장중 중국 1분기 GDP가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1분기 GDP는 전년 대비 6.8% 감소해 지표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보다는 양호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제한적이었고 3월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로 사실상 작년 3월 수준을 회복했다는 판단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증시 또한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130명으로 사망자 223명으로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에너지 및 금융업종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은 내달 15일까지 셧다운을 연장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다음 주부터 일부 지역은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3단계에 걸쳐 경제를 정상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전략자료 관련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 담당하는 이재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좀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증시 전체적인 생각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4주 동안 코스피가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 기여도를 나눠보게 되면 EPS에 대한 기여도하고 PER에 대한 상승 기여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PER 상승 기여도가 30%에 가깝게 차지를 하게 되면서 PER의 전반적인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PER의 최근 우리나라 상승 속도 자체가 2001년 이후엔 가장 빠르게 좀 진행이 됐고 현재 PER이 10.7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게 대략적으로 고점이 한 11.4배 정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PER 상승에 의존한 무차별한 업종별 상승은 이제부터 좀 진행 과정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종목별 차별화와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글로벌 트렌드를 조금 한국이 따라간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최근에 나스닥 100 지수가 연초 대비 처음으로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이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 안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2, 3분기 정도의 매출 증가율 추정치들이 플러스 쪽으로 진입한 기업들에서 한국의 밸류체인이 속해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들 중에서 매출 증가율이 2, 3분기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라든가 AMD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대부분 속하게 됩니다. 한국은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이런 쪽들 기업들이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밸류체인 안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윗부분에서 제가 언급드린 전략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전략들이기 때문에 의외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시즌 기간 동안 한 2가지 정도의 변수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쨌거나 미국의 1분기하고 2분기 GDP 성장률이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될 예정들로 전망치들이 짜여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의 급락과 반등 시간들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들이 이들을 좀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주부터 그 4월 말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27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들인데 어떤 섹터의 이익 수정 비율이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가를 좀 관전 포인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 2009년 같은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먼저 이익 저점을 탈피한 쪽들 그리고 이익 수정 비율이 저점을 탈피한 경기 소비재 섹터가 결과적으로 2009년에는 가장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는 특징을 좀 생각해 보시면 향후 2주간 미국 증시 내에서 섹터별로 이익 수정 비율이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러셀 2000 지수도 굉장히 저점 대비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나스닥이 러셀 2000을 이겼다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데 딱 두 번 러셀 2000 지수가 나스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2010년하고 2016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특징이 뭐였냐면 지수 관련주 안에서 인플레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던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 유가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당시 연준의 그 자산 구조에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당시 2010년하고 16년 인플레 관련주가 부각이 될 때 연준은 대부분 다 장기채 중심으로 양적 완화를 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켰고 장기 투자 자금들이 대부분 다 인플레 투자 관련주로도 집중이 됐던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2020년은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 단기채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양적 완화라기보다는 연준의 대출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양적 완화라는 의미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장기채를 매입하는 속도가 단기채를 매입하는 속도보다 좀 빨라질 수 있는 이런 시그널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인플레 관련주들이 한 번쯤은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제 공감 자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는 계속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보다도 이제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의 그 좀 함의에 대해 잠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IMF에서는 그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서요. 올해 성장률을 그 마이너스 3.0%로 무려 그 1월 달에 비해 6.3%포인트나 하향 조정을 해서 시장에 이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하향 조정할 것을 예상했는데 예상폭이 이제 너무 컸다는 거죠. 다만 이제 내년 성장률은 5.8%로 제시하면서 다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고서를 보니까 이번 하반기부터 전염병이 시들해지고 각 주요국들의 봉쇄 노력이 점차 풀릴 수 있다는 그 희망 섞인 가정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한계는 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주요 전국자들한테 제시하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요번에 IMF 전망 자료는 그 의료 전문가들의 자문을 이제 충분히 좀 거친 그런 모양새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레이트 락다운이라고 해가지고요. 올해 경제가 세계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부분적인 경기 회복도 반등 강도나 뭐 회복 속도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경고하고 있고요. 뭐 주된 원인은 아시겠지만은 뭐 중국을 비롯해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들 중심으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온했던 점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코로나 전염병이 과거 침체 유발 요인과 현저하게 좀 다르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뭐 한 18개월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억제책이 좀 간헐적으로 계속 돼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격이 이제 그 무역이나 글로벌 가치 사슬 쪽에 연결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인데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정책 당국자들이 전례 없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책 공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건데 많이 과연 이제 이게 1년 이상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관련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인데요.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와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은
부국이나 빈국 모두 막론하고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는 거죠. 보시면은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이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이게 그 말씀들 하시는데 IMF에서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시면 신흥국의 그 빠지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괜찮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원래 예상했던 기준선에 비해서 다들 하회한다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상대적인 메리트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 보면은 선진국의 그 회복 속도가 신흥국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런 그 일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신뢰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본드톡 관련 자료에서 이미선 연구원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 16일에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담보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을 공급해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증권과 보험, 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고 포커스는 이제 증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그동안 자금 조달 금리가 좀 높았었고 채권시장 안전펀드에서도 증권사가 발행한 CP는 매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증권사들이 CP를 발행했을 때 금리가 1.8% 정도가 됩니다. 기준금리 대비해서 한 30bp 정도로 원래 발행을 했었는데 0.75까지 기준금리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이 좀 안 되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는 통한채 금리에다가 이제 스프레드를 얹어서 지금 이 정도로 이제 금리가 30bp 정도 지금보다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통위원들이 이제 4명의 금통위원이 신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신인석, 조동철 금통위원 2명이 빠지게 되고 나머지 이제 4명을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 이 고승범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로 다시 연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통위원은 총재 포함해서 이제 7명인데 총재하고 부총재 그리고 한국은행이 추천을 한 고승범 위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부총재보를 지냈던 인사까지 포함을 하면 총 7명 중에 4명이 하는과 관련된 인사라는 것이 이번 결정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총재가 어떤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윤재 주상영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현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줬던 분들이고요. 주상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언급한 것들을 보면 하늘의 양적 완화가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재정 건전성에 집착할 경우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울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투자들이 이런 것들을 비웃을 것이다. 이런 언급도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더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국채 매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은행 역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전보다 이제 금리나 주장하던 2명이 빠졌기 때문에 매파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파적인 색깔을 정부나 한은이나 둘 다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감안하면은 한은의 어떤 스탠스 자체의 변화는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퀀트 관련 자료 이경수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는 이경수입니다. 일단 뭐 글로벌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제 안전 자산 선호는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위험 선호로 베팅을 하는 전략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실적 개선주보다는 실적 개선주 플러스 안전 장치라고 볼 수 있는 이 저평가의 요소를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실적이 좀 문제인데요. 글로벌리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이 하향 조정폭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개월 정도 봤을 때 1개월 정도 20% 이상으로 연간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전반적인 실적의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 그런 전략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라든지 경기 소비재 이런 쪽이 실적 하향 조정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체계적인 위험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는 그 빅스 지수를 봤을
봤을 때 업종 내 저평가 팩터의 어떤 그 관계는 상당히 역액 콜레이션 상당히 좀 뚜렷하죠. 그래서 빅스 지수가 좀 떨어질수록 이런 이 업종 내 저평가 지수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실적 시즌 매년 1분기 실적 시즌 전후라고 볼 수 있는 4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는 이 펀더멘탈 관련한 팩터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 관련한 팩터들은 최근에 별로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저평가라는 어떤 그 안전장치 없이는 실적 관련한 플레이를 좀 제한시키는 그런 시장 흐름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 좀 저평가 요 팩터를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평가 팩터도 좋지만은 동종 업종 대비해서 PER 할인율 요게 좀 낮고 이것도 같이 낮고 그렇지만 최근에 실적이 그렇게 크게 하향 조정이 되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저희가 소팅을 해봤습니다. 이건 시총 1조 이상이고요. 이건 시총 1조 이하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글로벌 리서치 자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SMC 관련해서 김경민 연구원이 발표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TCK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이런 같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담당하는 김경민입니다.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1위 공급사인데요. 지난주 목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고요. 분기 실적이 우려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매출은 10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이던스 상단에 부합했고요. 경쟁사들이 7나노미터 선단 공정 진입하는 것은 늦어져서 TSMC한테는 점점 유리한 상황입니다. EUV 노광 장비 공급하는 ASML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비 셋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려 대비 나쁘지 않다는 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특히 금요일 주가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1분기 지금 보시면 액추얼 매출이나 가이던스나 별반 차이가 없고 가이던스 조금 상회했고요. 2분기도 보시면 숫자 자체가 1분기하고 QOQ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2분기 실적 걱정하는 와중에 QOQ로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왜 금요일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올랐냐 하면은요. 전체 TSMC 매출 중에 스마트폰 비중이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고요. 고객사를 보면 또 애플하고 화웨이가 탑2 커스터머인데 이런 구조는 또 SK하이닉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TCK 같은 경우는 실리콘 카바이드링 공급사인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제가 매출 기준으로 446억 생각했거든요. 500억이 넘는 매출이 나왔고 아마 2, 3, 4분기에도 계속 500억 이상 매출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3D 낸드에서 고단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요. 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리콘 카바이드링이 많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고단화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쪽에 수혜를 거의 못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분쟁 때문에 고단화 영향보다는 감산 때문에 웨이퍼 투입량 자체가 감소돼서 굉장히 안 좋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요인이 없어졌고 고단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TCK의 올해 실적은 1분기를 필두로 해서 4분기까지 계속 좋아지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위클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미국이나 대만이나 다 TSMC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금요일날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TSMC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고요. 이제 국내 투자자 관점에서 반도체 업종은 지난 1개월간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1개월 동안 14.5% 올랐는데 반도체 업종은 그거보다는 하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느냐 버리고 가야 되느냐 그런 어떤 논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1900을 넘었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못 믿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팩트만 말씀드리면 연간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멈춰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한 차례 이상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눈높이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4월 29일 실적 발표하는 날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반도체 업종 악재는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냐? 일단 1분기를 기준으로는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실적 안 좋은 회사들이 다 지금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거나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의 어닝 쇼크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주에 혹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지수의 주도주가 코로나 수혜주에서 피해주로 바뀐다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의 주도적 지위는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SK 하이닉스, 인텔 실적 발표고요. 3, 4 모두 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고 실적 컨센서스가 유지되거나 또는 중립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국내 기업 쪽 관련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관련해서 박성봉 연구원이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풍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별도로는 컨센서스를 거의 부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 판매량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제 수요가 둔화된 영향이 있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축소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춘절 이후에 이제 돈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1분기에 좀 메탈 게인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좀 좋아진 부분이 방산 쪽이 확실히 작년 4분기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방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작년 1분기가 이제 그 하나 방산 사업장 폭발 사고 때문에 일단 내수 쪽은 워낙 기저효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출도 미국 쪽 중심으로 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산 수출 같은 경우 지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풍산이 그 중동 쪽 그 소구경 탄약 공급 한 1,000억 정도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2017년도 같은 경우 이제 풍산이 중동양 대구경 탄환들 그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긴급하게 이제 주문이 되면서 이제 더 좋았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체결한 계약은 소구경 중심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회 불안이 좀 가중이 되고 있고 3월달 같은 경우는 그 총기 구매 신원조회 건수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74만 건 정도 사재기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전부터 오바마 정권 때부터 공격용 총기를 금지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총기 구제 우려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2017년도와 같은 사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 올해 연간으로 매출은 한 18%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2분기까지 그 신동 부문은 돈 가격 빠진 영향 때문에 조금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지겠지만 4월부터는 돈 가격도 어쨌든 중국 쪽 제조업 가동률 상승, 인프라 투자 회복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방산 매출 회복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밴드 최하단의 0.4배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산업분석 관련 자료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 화장품 부분 박종대 연구원이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대입니다. 먼저 그 쿠팡이 이제 지난주에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발표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쿠팡의 MS 상승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죠. 이제 신규 투자 유치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경쟁사들은 경쟁보다는 M&A로 선회를 하고 그러면서 온라인 유통 시장이 재편이 좀 빨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마트의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마트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더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유튜브에서도 질문이 소프트뱅크가 지금 저렇게 손실을 내고 있는데 돈이 있느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소프트뱅크는 쿠팡의 이 지분을 다 비전 펀드로 넘겼습니다. 비전 펀드는 이제 100조 정도를 가지고 있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소프트뱅크가 투자했던 것들이 그동안 계속 너무 예상보다 손실이 그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비전 펀드의 이사회라고 할까요? 네, 이런 데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게 되면 이 투자 가능성은 좀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 백화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백화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3월하고 굉장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4월 중순까지 백화점 기존 수장률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역신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같은 경우가 거의 35%까지 역신장했던 거 비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고요.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플랫 정도까지 올라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내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할 것 같고요. 내수 비중이 높은 이제 이마트하고 편의점, 특히 편의점은 GS 리테일 호텔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BGF 리테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백화점 3사 가운데서는 현대백화점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는 백화점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신세계는 면세점 비중이 크죠.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부담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백화점 업황 회복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면세점 명품을 백화점과 아웃렛에서 판다라는 뉴스인데 이게 일단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잘못 전달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면세점 협회에서 건의를 했고 관세청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 정도 지금 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따이공들이 해외 화장품을 우편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관건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어떤 것까지 요구가 됐냐 하게 되면 중국 현지에서 있는 그 따이공들이 한국의 한국 면세점에 온라인으로 구매 신청을 하고 이거를 우편으로 배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불법적인 소지가 많이 있죠.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서는 면세점에다가 구매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배송이 되면 그냥 티켓을 취소해버리게 되면 따이공들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한국의 면세점 제품을 살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돈 5,000원 정도 올리고 싶은데 일단 10,000원 올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간 토픽은 이마트하고 BJF 리테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유화학 관련해서 윤재성 연구원이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 담당 윤재성입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그 15년과 같은 회복 사이클을 올해에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원가 구조라든지 경쟁 구도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2015년보다 올해의 사이클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실선으로 보시는 게 오일 앤 가스 레이셔입니다. 이 비율을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업체인 NCC 업체들은 원유로 화학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미국 업체들은 가스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보통 보는데요. 지금 최근에 유가가 빠지면서 이 오일 앤 가스 레이셔가 10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00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천연가스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제조 원가상 미국 ECC 업체들이 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그 미국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이 오일 앤 가스 레이션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한 10년 만에 NCC 업체들의 원가 구조가 ECC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실제로 2000년 초반 때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ECC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ECC 업체들은 설비 폐쇄가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오일 앤 가스 레이셔가 낮은 국면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향후 예정되어 있는 미국 ECC 증설 물량들도 취소되거나 딜레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6년, 17년까지 사실 NCC 업체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굉장히
굉장히 실적 호조를 보였었는데요. 밸류에이션을 비교 한번 해보시면 미국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10배 정도 수준이었고 NCC 업체들은 PER 5배 정도에서 할인 거래됐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 원가 구조 차이에 기인한 거였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향후에 이 밸류에이션 NCC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ECC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NCC 업체 중에서 롯데케미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이 MB 라텍스라고 해서 의료용 장갑에 쓰이는 그 원재료인 MB 라텍스 금호석유가 글로벌 1등이고요. MS가 35% 정도 됩니다. 네,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MB 라텍스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금호석유가 증설했기 때문이고 최근에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원재료 빠지지만 제품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마진은 히스토리컬리 거의 하이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엠비라텍스를 주로 소비하는 고객사들은 말레이시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증시가 굉장히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갑 만드는 업체들은 주가가 거의 연초 대비 40%가 올랐고요. 이게 테마성이 아닌 게 이 4개 업체들이 글로벌 탑 4인데 이 업체들의 시총합산이 14조거든요. 이 말레이시아 증시에서 14조 정도면 말레이시아에서 탑 10 안에 드는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면 50배 정도 그리고 30배 정도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성장성에 대해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호석유가 이 업체들한테 원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A라고 해서 손세정제에 사용되는 원재료도 급등하고 있는데 이 IPA 원재료가 아세톤이거든요. 최근에 아세톤 마진이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호석유가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이익으로 따져도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라텍스 장갑이라든지 이 손세정제에 사용되는 원재료들을 금호석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이익 비중의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감안하면 금호석유도 밸류에이션 리데이팅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4월 20일 하나금융투자 모닝미팅 같은 자료 발표된 자료는 다 마쳤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